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외국인의 매도세가 확대되면서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시총 상위주 대부분이 부진한 가운데 반도체 섹터의 부진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미연준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투심이 불확실성을 반영하면서 오락가락하는 모습도 엿보였고요. 또 오늘 국회에서는요, 위메프 티몬 사태 요즘 시끄럽죠? 이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도 있었고 이와 관련된 섹터들의 움직임도 눈에 띄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시장 이슈들 가지고 오늘 경주마 달려보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장 어제까지는 이거래일 연속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또 돌아섰습니다. 아무래도 FOMC를 앞두고 좀 뭐라 될까요?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한다고 해야 될까요?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FOMC를 앞두고 오락가락했으면 그나마 좋죠. 꼭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시장 이제 지난주에 한 2주 연속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렇다 할 뭐 어제는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왔지만은 최근에 외국인들 그 선물 매매를 보면 미글제 약자를 많이 청산한 게 있어서 약간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벤트도 있겠죠. 뭐 예상적으로 봤을 때 이번 주에 있는 FOMC 회의에서는 금리를 동결하겠지만은 사실 시장 관점에서는 7월달 FOMC 회의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국채 금리의 추이도 보면 지금 10년물이 한 4.2% 밑에 있고 또 미국 주요 테크주의 주가 흐름도 보게 되면 어제 하루 전날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를 빼고 나면 또 7개 종목은 조금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전체적인 시장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을 놓고 보면 아직 뭐 적극적인,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이벤트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FOMC 금리 결정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내일 새벽에 확인할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 이런 이벤트가 있어서 시장에가 약간 소원하다면 상관이 없는데 전체적으로 시장 전체, 글로벌 전체 시장 모두가 7월 말 이후 지금까지는 뭔가 좀 쉬어가는 분위기지 않나,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호재에 둔감하고 악재에 민감하고 또는 약간은 이제 오늘 실적 발표된 기업들은 하루 전날 발표된 기업보다는 세론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실적 발표되면은 호재가 조금 주가 올라갔었는데 오늘 같은 날은 전체적으로 시장의 체력 자체가 좀 약하다 보니까 그런 게 많고, 또 하나가 눈에 띄게 반대 매매는 안 나오는데 반도체 소부장이나 2차전지 소부장, 기타 소부장 섹터에 워낙 개인 그 신용 잔고가 많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3%, 4%짜리 많다 보니까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 좀 내려가는 장세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답답한 흐름이 언제 마무리될까를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면, 이거 일단 시장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형주가 약간 자기 자리를 잡아주면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러면 코스피 쪽에서는 아무래도 대형주로 할 수 있는 게 삼성전자도 있을 거고 하이닉스도 있을 거고 지금 바닥을 잡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 이런 기업도 있을 거고, 코스닥은 그래도 오늘 알테오젠이 개별 재료를 가지고 지수를 좀 잡아주니까 뭐 나머지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시장이 약간 휴가에 들어갔다, 그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7월 말이라서 그런가 정말 여름 휴가에 들어간 것 같은 요즘 장의 모습인 것 같은데, 이창원 부장님은 오늘 이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뭐 뉴스를 보면은 시장 조정 이유를 하나같이 뭐 FOMC라든가 이제 그 반도체 빅테크 실적 앞두고 나서 경계감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사실 7월달 들어서 그 지난 6월 중순부터 시장 조정과 더불어서 7월달에 이제 그 트럼프 트레이드 뭐 이렇게 발생들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네. 사실상 우리가 볼 때 거의 그 텐트럼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 조정이 많이 들어왔었고, 우리 시장에서 어쨌든 총 비중이 가장 높은 이제 반도체 섹터가 가장 핵심이라 볼 수 있는데, 그 지수를 받친 데 있어서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엔화가 좀 약세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그 동안의 반도체론과 그리고 이제 엔화 숏 요 자금들이 그런 포지션들이 최근에 청산되는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고요.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반도체 쪽에 있던 그 롱 자금들이 청산되고 엔화 숏 자금들까지 자체 청산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엔화도 이제 그 150 초반 때까지도 이제 좀 그 강세가 좀 나타났고, 반면에 네. 이제 반도체 섹터에서 미국 쪽에서 특히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왔고요. 이게 이제 그대로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받는데, 그 반도체 관련된 약재 뉴스가 오늘 좀 유독 좀 많았습니다. 네. 다만 이제 대부분 다 미국발이고요. 뭐 HBSC에서 ARM 뭐 비중 축소 의견도 있었고, 레이먼드 제임스가 이제 엔비디아 중기 하락 가능성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센티미터를 건든 측면도 있었고요. 또 이제 애플이 오늘 이제 뭐 AI 제품을 구글 칩 쓴다 이런 이슈가 이제
두루두루 좀 나왔던 것 같아서 대체로 엔비디아 쪽에 대한 견제로 해석되면서 이제 하락에 나온 것들이 영향을 받았고 SK 하이닉스 주가 흐름과 거의 코스피 주가 흐름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121선 지지 자리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121선까지 지금 하락에 나온 상태라서 네. 아마 코스피 반등은 SK 하이닉스가 이끌어야 될 것 같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게 이제 금투세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지금 거래대금이 급감을 하고 있어요. 오늘 그 최근에 이제 거래대금이 이제 작년 같은 경우가 그래도 한 10일 월평균해서 거의 9조대 이렇게 뭐 이렇게 9조 이상 나왔었거든요. 네. 지금 평균 8조대가 나오고 오늘은 뭐 5조대까지 떨어져가지고 맞아요. 지금 거래대금이 급감을 한 상태에서 조금만 매도가 나와도 신저가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난 것들이 코스닥에 영향을 주는데 코스닥은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알테오자 이제 그 코스닥 시가총 상위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끌고 반등 나와야 되겠고 특히 이제 2차 전지 쪽에서의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은 코스닥 반등은 좀 여의치 않은데 이제 반도체 쪽에서의 차익이 나왔을 때 2차 전지가 반등 나오는 이런 흐름은 지금 2차 전지 쪽에 워낙 지금 쇼 포지션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반도체랑 2차 전지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수급 구조가 우리 시장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영동 대표님, 예. 오늘장 대응 어떻게 하셨는지요? 쉽지 않네요. 네. 일단은 쉬어가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쉽지 않은 시장이 지금 한 3주째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네. 뭐 7월 11일을 정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양지수가 지금 밀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뭐 밀리는 과정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 또 이해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지금에 와서는 좀 야속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실적 시기에 들어오게 되면 항상 주가에 대한 펀더멘탈을 고민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해 기반해서 주가에 대한 상승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하락 구간이 방향성을 좀 보여주는 상황들인데 뭐 지금 부분들은 국내 기업들의 실적도 약간은 다소 좀 실망스러운 주가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뭐 국내만의 실수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오늘 그러니까 최근에 하락에 대한 그 구간들을 좀 보시게 되면 국내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뭐 네. 국내 실적들은 나쁘진 않습니다.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2분기 어느 서프라이즈를 낸 상황들이고요. 물론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만큼의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정도까지 하락할 만한 이유들은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어찌됐든 미국 쪽에서 이제 AI와 관련된 스토리들 자체가 좀 약화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되면은 지금은 뭐 보여지고 있는 뭐 요인들로 인해서 하락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향후 하반기에 과연 먹거리가 과연 어떤 것이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일단은 뭐 지금 이번 주가 어찌됐든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맞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슈퍼위크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적 발표 이후에 과연 우리가 아마 이 시간대에서 얘기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반기, 그러니까 작년도 말과 올해 상반기까지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를 해서 투자금이 들어가면서 AI 섹터로 좀 옮겼다라고 하게 되면 네. 저희가 그때 얘기했던 게 과연 이 어마어마한 투자 자금에서 과연 아웃풋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원하지,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상하는 만큼의 아웃풋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맥스를 좀 찍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들인데 이러한 이제 불안감들이 이번 실적 시즌에 나오는 거고요. 이 실적 시즌이 다 지나가고 나서 다시 한번 뭐 AI가 됐든 아니면 지수를 좀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이 나왔었을 때 시장의 대장주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뭐 시장 전략을 조금 좀 길게 얘기를 해드리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지금 자리 정도에서 지켜주는 게 가장 해피하다. 만약에 이 라인 자체, 그러니까 120일선 자체를 60일선 자체를 하향 이탈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앞서 이제 계속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신용 매물 또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패닉셀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800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800선이 되게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 2024년도에 연중 저점이 800입니다. 이 800선을 지금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구간에서 반도체가 올라와, 뭐 2차전지가 올라와, 바이오가 올라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까지 이어졌었던 830선을 어느 정도 빠른 시간 안에 회복이 시키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게 830선까지 올라와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 시간 자체를 아마 이 실적 시즌 동안에 얘기가 좀 나올 거고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FOMC에서 과연 파월 의장이 9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네.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이번 주에 뭐 개별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섹터가 올라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뭐 트레이딩 관점인 거고 전체적인 시장을 볼 때는 거기에 포커스를 좀 맞추셔가지고 좀 보셔야 되는 시장이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면서 시장을 좀 봤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좀 좋게 말하면 쉬어가는 구조인 것 같고 나쁘게 말하면 개별 투자자들의 관심이 계속해서 떨어져 간다라고 보는 게 그 징후가 하나 계속 말씀 주시지만 거래 대금이 줄고 있다라는 얘기죠. 특히 이제
개인 비중이 높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래 지금 대금이 5조 원대로 떨어졌다. 이게 이제 작년 혹은 2차 전지 한참 거래 많이 이루어질 때 10조 원 훌쩍 넘었던 그때 거래된 거 비교를 하면 정말로 많이 쪼그라들었는데 네. 이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투자 타이밍을 보고 대기하고 있는 대기성 자금이 있다라고 보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마음 접고 떠났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감소하고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네.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시세가 움직이는 흐름 자체가 약간 제한적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작년에 이제 뭐 2차 전지 붐이라든지 또 상반기 같은 경우에 뭐 반도체 소부장 붐이 있을 때는 거래 대금이 9조 원대까지 올라갔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정확히 장을 좀 평가를 하게 되면 AI 반도체 쏠림의 후폭풍이다. 그리 정리하는 게 좀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제 23년도 11월 달부터 올해 상반기 한 5월 달까지 뭐 미국 증시도 사실 8개, 7개 종목이 전체 비중의 상승폭의 한 30%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사실 지금은 그 약간 뭐 나쁘다 그런 게 보다 주가 내려가니까 또 나쁘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쏠림의 반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지나치게 뭐 작년도 이맘때 생각하면 똑같아요. 작년도 이맘때 2차 전지를 쏠렸다가 그게 약간 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글로벌 정시도 마찬가지예요. AI라는 큰 트렌드는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만은 주가가 높은 상태에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베팅이 안 들어오는 거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관점은 보아야 되고 코스닥 거래 대금이 이렇게 좀 부진하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현재 장세가 한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 뭐 2차 전지는 2차 전지대로 또 반도체 소부장은 반도체 소부대로 엔터는 엔터대로 사실 그렇게 이제 투자가 이게 그런 게 있어요.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들어갈 수 있는 자금 자체가 일부 종목들에만 쏠려 있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네. 제약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투자가들의 관심이 현재까지는 지금 계속 국내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져간다는 거고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불안정한 것도 없잖아 있겠죠. 아직까지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검토세 이슈도 충분히 부담이 되는 거고 공매도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내년도 3월 말로 준비를 해놨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우리 예전에 그 공매도 대차 시스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그것도 아직 완벽하지 않을 거고 당연히 그걸 맞춰가지고 내년을 밀어난 상태에서 또 일부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들인데 이게 계속 대차 뭐 LP 물량이든지 간에 실제적으로 시장 공급자 물량이라도 공매도가 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시장 관점에서는 특별히 할 게 없는 거죠. 코스닥이 있잖아요. 상승 대 하락 비율을 나타내는 ADR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등락 비율이라고 합니다. 네. 등락 비율 ADR, 등락 주선 ADL이라고 그러는데 80% 밑에 내려온 지가 지금 2달이 지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스닥 지수가 800선에 있는 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알테오전 효과가 될 수 있는 거고 네. 나머지 종목들은 좀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불만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뭐 시장 논평하러 온 것도 아니고 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과연 이게 언제까지 갈까 보게 되면 어쨌든 국내 관점에서 가장 마지막 퍼즐이 에코프로 그룹주의 실적 발표가 오늘 있었어요. 네. 장 마치고 있었는데 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아마 설명을 주시겠지만은 포스코 퓨처엠, 기타 에코프로, 뭐 LG 애니솔루션, 심지어 삼성 SDI, LG 화학 제가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나온 기업들의 모든 2분기 실적은 처참했습니다. 저는 나빴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상대로 나쁘게 나왔고 주가도 미리 나왔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주가가 실적에 대한 전망도 흐리게 발표를 했고 사실 이제 만약에 SDI 주주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ESS라든지 이런 거 한다고 하던데 그거는 딱 특별히 바뀐 건 없더라고요. 근데 이 기업들의 주가는 지금 하방 경직을 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장을 볼 때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이 계속 지수를 좀 하방을 잡아주는지가 첫 번째 포인트가 되고 두 번째는 하이닉스예요. 하이닉스. 네, 이 코스피 친구가 시총 2위 하이닉스. 이 친구가 어쨌든 지금 정신을 차려야 돼요. 주가 관점에서. 네. 그렇죠. 정신 차려야죠. 네, 정신을 차려야 되고 네. 아까 최영동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저는 조금 괴리감이 있는데 실적이 나빠서 빠진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상황의 실적이 실적을 발표한 그 즈음에 AI 그룹주에 대한 시장 분위기가 나빴기 때문이고 그때 그런 거고 아니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5조 6천억이라는 수치는 여의도 길바닥에서 6조 원을 불렀다고 빠질 주가가 아니에요.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한 날 6, 8%가 빠졌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를 이틀 연속 500만 주 팔 수밖에 없는 글로벌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던 거죠. 지금 장처럼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미국 증시에서도 오늘 이야기를 많이 했구나. 좀 이따 엔비디아 이야기도 할 건데 네.
그 잔잔바리 그 뉴스의 트렌드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하이닉스 무조건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시장 관점에서 만약에 내가 바닥을 형성하고 단기적으로 반등을 하려고 그러면은 코스피 쪽에서는 실제적으로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자기 자리를 잡아주는지가 포인트가 되고 코스닥 쪽에서는 아무래도 그래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하방 경직을 보이는 것 자체가 지수 관점에서는 단기 반등을 논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 주셨고 일단은 저희가 지금은 시장에 관심이 자꾸 꺼져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진단을 해보고 있거든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하이닉스도 2차 전지도 다 말씀을 주셨지만 최근 이제 금투세 관련 이슈가 지난주에 세법 개정안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았고 금투세가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낼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이제 중지가 또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 불확실성이 좀 깨지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혀지게 되면 코스닥을 외면했던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올 여지가 만들어지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가능성이 뭐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크다고 보세요? 네, 지금 그러니까 MF 자금이 지금 역대 최고치이기 때문에 네. 지금 시장에 대기 자금은 상당히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이 다소 좀 디커플링 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아까 이제 코스닥의 거래 대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코스피 거래 대금은 그러니까 2022년, 2023년, 올해까지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월 평균 거래 대금이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코스피는 12조가 넘고요. 그리고 지난해 11조였고 2022년도에 10조 5천억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거래 대금 늘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근데 코스닥 거래 대금이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금투세 이슈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이런 쪽으로 뭐 외국인들 매수가 막 집중되다 보니까 네. 거래 대금 자체는 는다는 거죠. 근데 코스닥은 지금 그 개인들이 다소 이제 좀 빠져나간다든가 뭐 해외로 뭐 해외 투자로 옮겨간다든가 이런 빠져나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물려 있다 보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죠. 물려 있는 재료 그대로 있고 신규 자금 넣지 않고. 이러면서 이제 거래 대금 계속 줄어들고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지금 달리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수대 이슈가 만약에 해결된다 그러면은 8월까지는 이번 달 다음 달까지는 해결돼야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크게 환호할 것 같고, 이게 네. 연말까지 좀 늘어진다 그러면은 좀 피곤할 것 같습니다. 피곤할 것 같다. 좀 네. 빨리 해결되는 게 관건일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요거 관련해서 코스피랑 코스닥의 그 주가가 같이 갈 것 같지가 않아요. 저는 좀 약간 달리 좀 정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 이유가 네. 그러니까 내일과 모레 이제 그 FOMC랑 BOJ랑 BO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엔화 같은 그 BOJ에서 금리 인상을 하냐 마냐에 따라서 코스피 코스닥이 좀 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고 있고요. 네. 그 이유가 만약에 이제 일본은행에서 금리를 인상을 한다. 그러면은 시장에 그 사실상 유동성 공급이 유일하게 했던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면은 유동성이 줄어들고, 반도체 섹터에서의 주 핵심적인 선행지표 중에 하나가 글로벌 와이어의 유동성 증감률이거든요. 이게 지금 떨어지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밸류에이션을 건들게 됩니다. 밸류에이션 하향 요인이 되겠고요. 네. 그러면은 밸류에이션이 많이 높게 받았던 종목들이 주로 이제 뭐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반도체 하락 요인이 될 것이고, 반면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반도체 쪽은 반등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그동안 이제 엔화가 강세가 좀 진행이 됐었는데, 그러면서 엔캐리 그 청산에 의한 매매가 나오면서 이제 반도체 롱 청산하고 이제 엔 숏도 그 숏커버가 나오는 이런 흐름이 나타났는데, 다시 또 엔화 약세에 숏이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반도체 쪽으로도 다시 저가 매수가 들어가면서 반등이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BOJ가 금리 인상을 하냐 아냐에 따라서 반도체 섹터에 반등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좀 단기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반도체 주요 종목들이 코스피에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소부장도 다 코스피에 주로 있습니다. 이오테크니스 빼고는 거의 다 코스피예요.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뭐 SK 하이닉스 등등 다 코스피에 있기 때문에 반도체 반등 코스피의 상승이라 그렇게 보시면은 좀 맞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쪽에 워낙 지금 그 이사전 쪽에 그 숏 포지션이 되게 많거든요. 특히 제가 10종목에 지금 그 공매도 잔고가 대략 3조 8천억 정도 되는데 그 과도하게 숏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빠지면 2차전이 올라가고 반도체 올라가면 2차전 빠집니다. 지금은 그래요. 포지션이 같이 네. 갈 수 없는 구조라서 BOJ의 금리 인상 여부 이거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각으로 따지면 이제 목요일부터 시장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가 되겠습니다. FOMC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본 BOJ도 이제 같은 날 금리 결정을 하니까 뭐 그걸 이제 금리 빅데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저희가 금투세도 이야기되지만 또 하나는 이제 밸류업과 관련돼서도
이게 이제 거대 야당이 어쨌든 다수당이다 보니까 야당이 다수다 보니까 입법 사안 같은 경우는 다 어쨌든 야당이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금투세도 계속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 그쵸. 같고 밸류업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세제 개편안에 포함이 돼서 다 나왔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살아 있고 어제 같은 경우 금융주가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여전히 기대감은 유효한데 뭔가 확실한 매조지가 되질 않는 예. 이런 상황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이게 이 정치적 행위가 금융시장에 어찌됐든 영향을 미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영향을 좀 미치면 좋은데 이렇게까지 좀 불확실성으로 다가와 버리게 되면 계속 시장에 대금 자금만 있지 실질적으로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들어오는 상황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장은 어찌됐든지 간에 정부가 뭐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좀 일관된 움직임들을 원하는 게 사실은 시장의 속성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정부에서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되면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전체적으로 이제 정책이 하나가 결정이 되게 되면 빠른 시간 안에 방향성을 결정을 해주고 뭔가 매집을 딱 매줘주게 되면 시장은 그거에 맞춰가지고 또 관련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섹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추려지면서 시장을 이끌어가고 시장에 자금들이 또 들어오는 그런 효과들을 좀 얻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그런 모습들을 사실은 상당히 좀 찾아보기 쉽지 않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세금 문제까지 발생이 되다 보니까 뭐 투자를 하고 싶어도 좀 강력한 투자 모멘텀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업들로 접근을 하게 되면 사실은 뭐 단기 모멘텀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거고 뭔가 중장기 투자를 뭐 주로 하시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방향이 어디로 바뀔지 모르니까 네. 선택 결정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매짐을 지금 맺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은 당분간 시장에서는 뭐 밸류에 대한 의견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 다만 지금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은 어찌됐든 뭔가 이제 시장에서는 모멘텀을 찾습니다. 뭐 어찌됐든 뭐 시장이 자체가 좀 빠진다 하더라도 그 이외의 것들에서 그나마 좀 나은 차선책들을 찾기 마련인데요. 그 안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밸류와 관련된 그리고 거기다가 또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주주 환원과 관련된 정말 강력한 정책들을 좀 내보내면서 시장에서 환호를 했던 부분들인데 여기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부업이 돼야 된다고 하게 되면은 정부 쪽에서 뭔가 이제 내용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이 이 밸류업만으로 안 된다라고 해서 내놓은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게 이제 확정안은 아닌데 보도가 된 내용을 전해드리면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 네, 말이 화려합니다. 부스터 프로젝트. 이게 불 붙인다는 네, 그 부스트의 그 부스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뭔가 증시에 불을 붙이게 한 프로젝트를 민주당이 한다는 건데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금투세부터 없애세요. 그러니까 부스트 프로젝트 이제 민주당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인데 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기존에 우리가 말한 법인세 세액 공제잖아요. 뭐 3년 이상의 주주하는 정책일 거면 거의 5% 정도의 법인세를 공제한다든지 뭐 거기에 투자하는 우리 개인 투자가가 배당 소득을 받게 되면 그 배당 소득의 세율 자체를 9%로 내려주는 이제 이런 밸류업 같은 경우는 한계에 그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 그거보다 한 단계 뛰어넘어서 물론 현재 보도된 내용입니다. 확증도 아니고요. 네. 근데 부스트 코리아라고 이야기를 해서 하는 게 근데 이게 핵심을 놓고 보게 되면 재벌 개혁이에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이사 충실 의무를 전 이사를 확대한다든지 대기업의 집중 투표제를 강화하고 뭐 상장회사 전자투표 위임장을 도입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한국의 물론 이제 가장 이상적인 내용이에요. 우리 한국 기업의 글로벌 기준으로 특이하게 바라보는 게 지주회사 체제가 좀 만들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대기업의 그 오너 집단의 이득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이거는 뭐 탁상 공론까지는 아닌데 한국 경제 주식 경제 시장에 나와 있는 코리아의 어떤 디스카운트 요인이 맞긴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재벌 문화를 말하는 건데 이런 거를 조금 소화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 근데 이건 아주 넘어야 될 선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멀리 보면 바람직한 거죠. 왜냐하면 최근에 두산그룹주의 약간 그 분할을 가지고도 말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네. 왜냐하면 오너 일가의 어떤 그 배불리기라는 표현도 할 수 있고, 이 두산 주주분들은 최근에 주 두산 포함해서 전부 다 지금 울상을 짓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나온 단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중요하게 말하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간에 현실성과 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를 조금 서로의 너무 상반된 의견보다는 우리 또 주식시장도 금투세도 바로 그런 거잖아요. 말 꺼내서 하는 이야기인데, 아니 그래 소득 내는데 과세를 하는 거는 뭐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시기와 타점이 있는데, 그리고 형평성이라는 게 항상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 민주당에서 나와 있는 그 금투세 약간 완화적 단계라고 올려 나온 거 보게 되면 우리를 바보로 하는 거예요. 네. 기본 공제를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갑자기 제가 장난하는 겁니까라고 말하고 싶고 국회 나갔으면. 네. 그리고 뭐 우리가 잠깐 나왔던 만약에 금통소회를 냈을 경우에 그거를 연말 정산을 할 때 100만 원에서 50만 원 이어지는 부양가중, 피부양가중의 기본 공제를 없는 걸로 해주겠다. 건강보험료 산정 요인에 대해서 배제해주겠다. 이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사모펀드 이야기는 쏙 뺐단 말이죠. 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아까 우리 이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거 자체가 정시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 자체를 조금 제한하고 있는데 이게 좀 빨리 되는 게 오히려 부스터 코리아든 예. 밸류업이든 가장 우선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답답한 얘기라서 이제 그만할게요. 저희끼리 계속 얘기하면 뭔가 모르게 좀 답답함이 속에서 계속 올라와가지고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비슷한 마음이실 것 같아요.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제 미국 증시에서도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어라 이거 왜 그러지 이제 계속 그랬단 말이죠. 오늘 하이닉스가 결국 19만 원 선 아래로 내려왔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하이닉스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이건 뭐 하이닉스에다 물어볼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죠? 네, 뭐 그냥 지금 미증시랑 비슷하게 조정 네.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그 하락 요인들이 보시면 그러니까 특히 이제 AI 반도체 쪽은 그러니까 성장이 예상이 되잖아요. 급성장이 예상이 되는데 네. 그 시장에서 바라보는 이 뷰가 보면은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성장률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급격한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 그 AI PC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잘 안 팔려요. 저도 이제 AI PC를 구매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삼성전자 직원분이 이제 직원가로 뭐 제가 구매하면은 구해다 줄 수 있는 한다 그래서 네. 구매해보려고 해봤는데 5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 PC가. 그래서 도저히 비싸가지고 아직은 그 AI PC가 너무 비싸가지고 일반 소비자들이 구매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AI PC가 생각보다 좀 판매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영향을 좀 받은 걸로 보여지고 대체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금 그 엔화가 이제 강세로 좀 돌아선 모습들이 네. 이게 이제 반도체 롱 포지션을 이제 포지션이에요. 그 지금 롱 포지션 정리를 하고 엔화의 그 숏을 좀 청산하는 과정에서의 차익 매매 나왔고 이게 이제 관련된 뉴스들은 좀 핑계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포지션 정리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이제 120일 정도 선이면은 반등이 나올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단기 반등은 좀 나올 거라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BOJ에서의 이제 금리 인상 여부, 이게 지금 반등의 핵심 단기 반등의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 HBM 쪽에서는 HBM3 이쪽에서는 하이닉스가 독보적으로 이제 점유율을 가져갈 거고요. 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그 HBM3 이 퀄테스트는 사실상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계속 이제 뉴스가 막 나오기 있지만 삼성전자 직접 발표한 적은 없고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안 됩니다. 그게 이제 그 퀄테스트 자체가 그 수율 자체가 구조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 현재 방식으로는 네. TCF 방식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고요. HBM4에서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이제 만회를 할 수 있는지를 요구해 봐야 되지 3E의 퀄테스트 여부를 가지고 삼성전자를 포인트를 잡는 건 안 맞았고 그냥 레거시 반도체 쪽으로 네. 좋다. 그쪽으로만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반등은 이번 주와 목요일 정도에 좀 가능성을 열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걱정은 이거 아닙니까? SK 하이닉스 주가만 놓고 얘기해 볼게요. 예. 실적 발표 후에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을 받아서 거의 지금 보름 사이에 20%가 네, 20% 넘게 빠졌어요. 이렇게 되면 걱정하시는 분들이 생길 것 같은 거는 예. 이게 단기 충격이 아니라 AI의 성장 스토리가 이제는 기조적으로 이제 꺾이는 뭐야? 아니었던 거야? 화려하고 찬란해 보였던 AI의 성장 스토리가 조금씩 뭔가 무뎌지는 거야? 예. 이런 의구심을 피워날 만하다라는 거 주가 흐름을 본다면 말이죠. 그렇죠. 일단은 뭐 엔비디아 주가의 방향은 똑같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이제 AI 빅테크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 빅테크 기업들은 사실은 AI를 제외시키고 나서 별도의 본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작년도 한 해서부터 이 AI 기업들이 투자했던 자금 자체가 6천억 달러 정도로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크게 벌어봤자 한 1,000억 달러 정도가 수익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이제 수익으로 잡힌 수 있다라고 하면서 시장에서에 대한 눈높이를 못 맞춰 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놓고 봤었을 때 이 AI 빅테크 기업들은 아마 마이크로소프트는 저는 사실은 별로 걱정은 안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에 대한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그러니까 차익이 진행이 되고 나서 다시 아마 원방향으로 갈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드웨어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AI가 붙으면서 거기에 부스트가 발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 빅테크 기업들이 AI 산업을 진행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 GPU 구입,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이제 뭐 재료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비를 하는 입장에서 거의 원탑으로 판매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판매가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밸류체인 밑에 있는 SK 하이닉스가 붙어가지고 진행이 되는 그런 이제 구조에서 수익을 발생시킨 건데 네. 이 구조 자체가 빅테크 기업들이 향후 10년을 보면서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1년, 2년 단위에서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투자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이후에 투자 자금 자체가 전년도의 투자 자금 자체를 넘어서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엔비디아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구매력 자체는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게 되면 2분기에 찍어줬던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이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대 약점은 가장 큰 문제가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시장을 선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섹터에 대한 선도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업들을 보시게 되면 사이클이 항상 타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프론티어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냥 기존에 있는 산업에 대한 뭔가 이제 기자재를 제공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술을 제공한다거나 이런 쪽에서 멈춰져 있다 보니까 항상 이 사이클에 좀 취약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이번 실적 시즌이 끝나고 나서 이 빅테크 기업들의 사업 전략들이 이 AI 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형태로 좀 이렇게 변화가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하셔야지 이 SK 하이닉스가 지금 19만 원대 뭐 최근에 20% 빠졌으니까 뭐 저점이야 이렇게 관점으로 놓고 보시는 게 아니고 좀 여유를 가지시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사업 전략들 하반기 사업 전략들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제 안 좋은 이야기들 또는 이제 센티멘트 자체에서 약간 좀 약화가 될 수 있는 이 내용들이 지금 시장에 크게 반영을 하면서 주가가 좀 밀리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게 일단은 전환시킬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되면은 네. 지금은 사실은 SK 하이닉스를 단순하게 저점이다라고 해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뭔가 이제 전반적인 미국 시장에서에 대한 사고에 대한 전환 흐름들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 대표님 말씀도 들어보고 싶네요. 저희가 이제 많은 전문가들과 이 하이닉스를 놓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어떤 분은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공격적으로 의견을 주시는 분도 있고 최영동 대표님은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좀 조심스러운 포지션을 지금 취하시는 것 같고 이게 지금 하이닉스 주가가 떨어지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의견들인 거거든요. 그렇죠. 네. 물론 다양한 의견들 이제 저희 의견들 들으시면서 판단을 해보시겠지만 하 대표님께도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고견까지는 아니고 이 시황이라는 거는 주가에 맞춰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20%가 떨어지니까 모든 게 또 우울해 보이는 거고 엔비디아가 140달러 갔다가 지금 110달러 초반에 있으니까 또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밤새 외신 기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소폭 약세를 보이는데 엔비디아 주가가 약세를 보인 이유 중에 하나가 애플의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애플의 차세대 AI 폰 자체에 들어가는 게 엔비디아 게 아니라 구글, 알파벳이 만든 AI 칩이 들어가겠다. 네, 배드뉴스였죠. 그거는 정말. 네. 그 기자님은 5월달 구글 I.O.를 보지 않은 거예요.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은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엔비디아의 주가가 주춤하거나 최근에 알파벳 같은 기업들이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네. AI 부분에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거. 그럼 그걸 거꾸로 돌아보면 AI 부분 아직은 수익이 나지 않아요. 그동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익이 났죠. HBM을 직접적으로 양산하니까. 네. 그리고 그와 동반해서 움직이는 라마를 갖고 있는 메타 그리고 코파일럿, 마이크로소프트. 네. 그다음에 아마존 전부 다 데이터 센터 쪽입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 센터의 수익을 연장선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인텔리전스로 대변되는 애플 인텔리전스 대변되는 온 디바이스 AI거든요. 네. 그럼 온 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이번 주 하이닉스나 기타 기업들 실적에서 놓고 보게 되면 범용 반도체 회복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PC와 스마트폰 쪽이거든요. 네. 그럼 그거는 금리라든지 경기가 회복되는 거니까 오히려 주가 관점에서는 엔비디아의 주가는 견고한 거고 당장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날 것 같은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나 이런 쪽에서는 AI 쪽에서는 실적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크게 바뀐 건 아닌 거고 그럼 시계를 돌려가지고 5월 달에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원래 애플 인텔리전스가 오늘 외신 보도를 통해서 9월이 아니라 10월 달에 출시했거든 이야기하는데 애플은 지난 6월 달에 6월인가 5월인가 애플 그 행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챗 GPT에 오픈 AI를 붙인다. 근데 그 당시 이전에 뭐가 있냐면 구글은 iOS에서 멀티모달 기능의 제미나이 나노를 출시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동영상
텍스트, 이미지를 다 할 수 있는 네. 실제적으로 구글이 만들어낸 오히려 이제 온 디바이스에 맞춰진 칩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내년도부터 삼성의 갤럭시 S25에 들어가게 되고 당시에 구글이 어떤 걸 밝혔냐면 6세대 TPU를 발표하는데 네. 그걸 트릴륨이라고 합니다. 6세대 TPU 같은 경우가 실제적으로 어디에 탑재하냐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만드는 HBM3와 HBM3로 탑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신 보도에서 나온 구글의 칩 자체가 실제적으로 애플이 알파벳의 칩을 이용한다고 하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탈락된 그게 아니라 이거는 똑같은 바뀐 게 없는 거. 이건 온 디바이스로 가는 그림입니다. 온 디바이스 형태로 갔을 때 애플 폰이 나왔을 경우에 구글의 AI 칩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건데 한편으로는 엔비디아 주가의 상승 원인은 아직은 온 디바이스가 없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면 데이터 센터 위주로 몰려왔던 HBM에 대한 시장 자체가 조금 정체되면서 주가는 쉬어가는 겁니다. 그 관점으로 보신다면 언론에 나와 있는 대로 엔비디아 주가 빠지니까 엔비디아 밸류체인에 있는 하이닉스 주가가 내려간다? 그거는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판단하시는데 많은 인사이트가 제공됐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오늘 또 짚어봐야 될 이 섹터는 2차 전지와 관련된 건데 왜냐하면 오늘 일부 기업이 이제 실적도 나왔고요. 거기에서 또 밝힌 내용들도 있습니다. 짚어볼 만한 내용들입니다. 삼성 SDI였잖아요. 실적 자체는 배터리 사업 부분이 부진한 걸로 나오긴 했지만 또 이후에 실적 설명회에서 또 귀가 열릴 만한 이야기들도 많이 꺼내놨어요. 일단 실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뉴스 타이틀을 보면요, 그러니까 이게 영업이 2천억대 나왔는데, 그러니까 뭐 캐즘으로 인해서 뭐 전년 대비 뭐 실적 뭐 부진다 이것도 있고, 네. 그 AMPC를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 2천억 이상 영업이 났다 이렇게 뭐 굉장히 세액공제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삼성 SDI 그 실적 건설 뭐 좋은 얘기 좀 많이 하거든요. 뭐 ESS 쪽 좋고 뭐 좋은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업황 파악이 잘 안 됩니다. 삼성 SDI 콩콜 가지고. 그러니까 설명이 좀 자세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ESS 좋고 뭐 오더 그 수주 받고 있고 어떤 건 안 좋고 막 얘기는 하는데 네. 두루뭉술한가요? 자세히 설명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보면서 좋은 얘기 많지만 다만 이제 이게 이제 공통적으로 보면은 뭐 엔솔도 그렇고 앞으로 LG 화학도 그렇고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오늘 삼성 SDI까지 얘기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업황은 2분기 바닥이 아니라 3분기까지 좀 힘들어지겠구나. 이게 지금 공통적인 것 같고요. 네. 4분기 정도 되면은 이제 그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전체적 업황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고문적인 거는 확실히 이제 엔솔도 마찬가지고 SDI도 마찬가지고 신규 배터리 업체들이 지금 쉽게 진입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그 반사 이익을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쪽에서의 성장은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특히 북미 시장에서 더 그런데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의 본연의 성장, 그 전기차 캐즘에 불구하고 그게 캐즘을 극복을 하고 어떻게 성장하는지 본인 성장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EU와 미국이 이제 그 중국을 견제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반사 이익을 겪는 그러니까 중국의 점유율을 뺏어오는 그런 성장이 있는데 특히 북미 시장에서는 전기차 본연의 성장도 중요하지만은 중국을 견제를 통해서 우리가 반사이익을 통해서 점유율이 올라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성장이 더 크기 때문에. 네. 근데 엔솔도 마찬가지고 SDI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 중에서 이제 그 우리가 반사이익을 보는 데 수액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리뭉실해요. 그러니까 명확히 어느 정도의 성장이 나온지에 대해서 수치로서는 아직까지는 제시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그냥 SDI는 대체로 좀 긍정적으로 좀 컨콜을 하는 편인데 내용이 네. 두리뭉실하고 엔솔은 디테일한데 안 좋은 것도 좋은 것 둘 다 얘기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좀 더 친절하게 좀 투자자들이 좀 그 업황을 좀 잘 알 수 있도록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이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에코프로 BM은 에코프로 BM이 오늘 영업이 흑자가 났는데 퓨처엠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둘 개 어떻게 흑자가 났지? 뭐 이런 원래 예상은 있어요. 적자를 낼 원래 것이라는 게 시장 예상치였죠. 퓨처엠은 흑자 예상하고 이제 BM은 적자 예상을 했는데 저는 네. 둘 다 적자 생각했거든요. 가동률 이런 것들 이제 내부 정보를 좀 들어봤을 때는 네. 2분기 둘 다 적자 만만치 않을 거리 생각했는데 흑자가 나서 그래서 오늘 뭐 주가도 거기에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나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걸로 단정 지을 수 네, 없다. 그건 아니라고 네. 생각하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쪽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에코프로 비엔과 에코프로 이런 쪽에서 반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수급 구조가 그렇게 지금 짜여져 있고 네. 그리고 지금 공매도 포지션이 너무 과한 것도 있고 최근에 그리고 어저께는 에코프로 비엠의 연기금 거래량이 제로였습니다. 단 한
주에 거래가 안 돼요. 매수 매도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네. 최근 아마도 최근 에코프로비엠 뭐 자전거래에 대해서 고소가 들어간 요게 좀 영향을 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에코프로비엠 주가 반등도 그런 그 고소건과 좀 연관이 있다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네. 있습니다. 사실 간밤 미국 증시에서는 테슬라 주가가 또 급등하는 양상을 예, 보였고 예. 모건 스탠리에 관련된 보고서가 호재가 된 것 같은데 예. 어쨌든 테슬라의 주가 방향에 따라서 우리 2차 전지주들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방향은 봤죠, 영향을. 근데 이제 이게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테슬라의 긍정적인 코멘트를 한 내용들을 좀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경쟁 전기차 OEM 기업들이 투자 축소를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독보적으로 전기차 시장 내에서 가장 브랜드 파워가 있는 테슬라에는 플러스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테슬라가 좀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온기가 뭔가 이제 들어오고 있다라고 판단 내리기에는 어제자의 테슬라의 5% 상승은 약간은 좀 해석하는 데에서는 좀 플러스 점수를 너무 많이 줄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차전지 뭐 관련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차전지에 대한 메시지를 드리는 거는 똑같습니다. 어찌됐든 뭐 실적은 안 좋은 거는 뭐 다들 알고 있는 거고 시장에서도 알고 있는 얘기고 그리고 상반기까지 실적이 좀 저조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한 분기 두 분기씩 계속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지연되는 과정에서 어찌됐든 미 대선이 남아 있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시장에서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불확실성이고요. 또 한쪽에서는 뭐 일단은 뭐 전기차에 대한 스토리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뭐 시티카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도 많은 댓글을 좀 받긴 했었는데 트럼프도 같은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 전기차 사용자, 그러니까 운전을 하는 사용자들이 똑같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전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전기차에 대한 시장 자체는 약간은 좀 위축이 될 가능성. 물론 이제 당선되고 나서 이제 업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뭐 바꿀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전까지에 대한 약세 흐름들은 당분간 좀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이고요. 일단은 뭐 2분기 실적 뭐 계속 주의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미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거에 대한 주가들은 계속 지금 투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네. 여기서 뭔가 이제 어닝 쇼크라든지 정말 충격적인 뭐 실적들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기존에 올해 한 해 내내 이제 하락을 했었던 요 구간들만큼의 하락 부분들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라는 네.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가 시장 상황에 반전의 트리거를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번 주 목요일이 그 첫 번째 반전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 연준 FOMC 회의가 이제 예정이 돼 있고 중요한 건 이때 확실한 이제 금리 피벗에 대한 시그널을 연준이 보내줄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이죠. 하 대표님. 일각에서는 좀 공격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9월 FOMC에서 빅스텝 가능성도 제기를 하더라고요. 채권 시장은 이런 빅스텝을 가정을 해서 이미 많이 움직였다는 분석도 있고 네. 그만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커질 대로 커진 상황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은 늘 반복적으로 FOMC 회의가 나오면 의사록이라든지 당시 파월 의장 연설에서도 동일한 멘트를 1년 이상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2% 수준으로 지속해서 낮아진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그 뉘앙스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미국의 주요 매크로 지표를 놓고 보게 되면 지난주 발표됐던 PC 물가 지표 같은 경우도 계속 내려가고 있는 흐름이 좀 있고 물론 이제 단순하게 원자재 가격이나 에너지 가격의 흐름이 좀 크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은 되는 부분인데 아마 이번 주 예상되는 그 회의에서는 그렇게 공격적인 메시지를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네. 과연 9월 18일, 19일 전후 예상되는 이제 9월 FOMC 회의에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빅스텝이냐 아니면은 또 50bp 수준의 상당히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시장에서 조금 공격적으로 아까 말씀 50bp 수준이 나온다면 아직 한참 남은 이야기를 우리가 미리 뭐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렇게 나온다면 생각보다 보험성 인하의 성격이 좀 클 수가 있습니다. 그 관점을 보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주 예상되는 FOMC 결과 같은 경우는 어떤 뭐 파월 의장도 아마 말을 좀 아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보겠고 네. 나오고 나면 최소한 8월 달부터 9월 금리 인하 발표 그 결정 때까지는 현재 물가 지표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국 증시 보게 되면 그렇게 움직여요. 경기 민감주 쪽으로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좀 거쳐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 증시에서 이제 중소형주 러셀 2000 지수, 러셀 2000과 관련된 종목들도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뭔가 시장 판도도 미국도 조금씩 이제 바뀌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와중에 지금 이제 FOMC가 열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좀 월가에서도 관심을 좀 이번 달에 유독 좀 많이 갖는 것 같아요. 두 분께도 의견 간단히 듣겠습니다. 저부터 네, 말씀드릴까요? 최 대표님부터 아, 이거 뭐 어렵습니다. 일단은 뭐 7월 달에 간단하게만 해주시면 뭐 됩니다. 7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들을 얘기를 해주는 게 가장 해피한 상황이죠. 근데 이제 저희끼리도 뭐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한데 일단은 트럼프가 9월 달에 금리 인하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쾌합니다. 그리고 뭐 미국의 대선의 그동안의 데이터를 좀 보시게 되면은 한 3개월여 남은 기간 동안에 주식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은 집권 여당의 당선 확률이 70% 80%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데이터를 좀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7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주고 9월 달에 금리 인하 뭐 비스텝이 꼭 아니더라도 25p라도 하는 게 가장 해피한 상황인데 네. 과연 어떠한 결론을 지을지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의 입장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월 달에 하도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요. 정치적인 뭔가 행위로 인식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11월 달 같은 경우는 대선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울 거고 그렇더라고 되면은 이제 아마 최적의 금리 인하 포인트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해 12월 달 정도가 가장 뭔가 중립적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금리 인하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채원 부장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좀 지금도 늦었다 생각하고요. 금리 인하는 빨리 이제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9월달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시그널을 이번에 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동안은 그 하이퍼런거라는 이제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흐름의 그런 인식에서 아 이제 진짜 금리 인하를 하는구나 이런 거를 7월달에 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 네. 9월달에 진행되고 연내 세 차례 금리 인하 확률이 지금 66.4%까지 페드워치 와서 반영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9월 달에 돼야지 9월, 뭐 11월, 뭐 12월 이런 식으로 금리가 돼야 될 거고 만약에 그게 그렇게 되면은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과 뭐 전기차의 그 성장 사이클, 이제 북미 시장에서 이제 전기차 대중화 사이클이 같이 맞물리는 사이클이 드디어 시작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티몬 UF 사태 요즘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시죠?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이 티몬 UF 사태로 이커머스 업계의 일대 구조 조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걸 투자자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좀 생각을 공유해 본다면 공짜 점심은 없다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출혈 경쟁식의 할인 그 이면에는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이런 비정상적인 운영 행태가 있었고 어떤 식으로든 그 값을 치르게 된다는 거죠. 자, 투자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펀더멘털 개선 없이 주가가 급등한다면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든 또 다른 비싼 대가를 치를지 모른다. 이 얘기로 결과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주마 마치겠습니다.